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먹고 놀고 마시는데 목숨 걸어라.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라. 맨 땅에서 시작해 우주까지 날아간 일본의 일론 머스크, 호리의 다카오미가 말하는 인생 투자법. 호리의 다카오미 지음, 윤지나 옮김, 샘앤파커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혜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호리의 다카우미. 1972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일본 IT 업계의 풍운하로 이름을 떨쳤다. SNS 미디어 앤 컨설팅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라이브 도어 대표이사 겸 CEO를 역임했다. 로켓 개발업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맛집 검색 앱 대리악기, 인스턴트 메신저 775를 기획하고 소설을 쓰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유료 이메일 매거진 호리의 다카우미의 블로그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는 1만 명이 넘는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제 커뮤니티 호리의 다카우미 이노베이션 대학교도 인기이다. 다동력, 10년 후 일자리 도감, 모든 교육은 쇠뇌다, 진심으로 산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차례. 프롤로그. 돈은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1.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2.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3.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4. 습관혁명. 절약과 인내에도 비용이 든다. 5. 커리어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법. 에필로그.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보기를. 차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돈을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나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개미는 준 겨울에도 살아남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는 교훈을 담은 우화이다. 추운 겨울 먹이를 구하러 온 배짱이를 보고 개미는 내 할 바 아니다 라며 문전박대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마치 이것이 절대 선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유화를 듣고 의문이 생겼다. 개미가 배짱이를 내친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은 죽어 마땅한 잘못된 인생이었을까? 개미도 마음속으로는 배짱이의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온 저축 신앙이 잘 축약된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굶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과연 곧이곧대로 들어도 될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현대사회에서는 배짱이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먹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은 놀람과 감동, 즐거움, 쾌락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삶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이제는 개미처럼 근면성실함을 내세우기보다 배짱이처럼 잘 놀고 즐기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근면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위에 즐거움을 주고 놀이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근면 성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진보하고 성숙한 사회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 옛 시대의 우화를 불면의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저축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미와 배짱이는 우화집의 단편 우화로 15세기경에 출판됐고 일본에는 16세기경에 소개됐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우화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쓰인 우화이다. 이 무렵의 사회에서는 개미와 배짱이가 전하는 메시지만 따라도 충분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민중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잘 쌓아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이다. 이 시절에는 저축이 신앙이고 또 진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반면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 사피언스에서 농업혁명은 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라고 표현한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식량의 총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늘어난 총량의 이면을 살펴보면 인류의 노동량도 함께 늘었다. 충분한 휴식이나 삶의 여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가 폭발하는 와중에 식량을 독식하는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즉, 인류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가 농작물에 예속됐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농업으로 얻게 된 안정감이 환상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자원의 비축이 장려되고 소비하며 즐기는 삶을 터부시하게 되었다. 오로지 미래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저축신앙이라는 환상이 생겨난 것이다. 쌓아두면 아무 걱정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아둬야 한다는 강박이 되어 인류를 저축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가려져 있다. 개미와 배짱이는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이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곳은 이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 안정감을 쫓아 비축에 몰두하는 인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니,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인생을 위축시킨다. 과거에는 인생을 온통 식량을 쌓는 데 바친 개미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음악도 춤도 잊은 채 친구들을 외면한 인생이 결코 행복했을 리 없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은 신용을 수취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처럼 돈이라는 신용은 쓸 때 비로소 실현된다. 저축만으로는 신용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다. 돈을 써야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고 새로운 생산의 순환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돈은 신용을 수취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쓰면 쓸수록 신용을 더 강력하게 구현하는 공평하고 편리한 도구이다.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애당초에 쓰이기 위해 탄생한 도구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가?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다가올 겨울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니지 않는가? 부득이한 만일의 경우가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되는 것은 통장에 쌓인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먼 옛날부터 쌓아온 저축신앙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이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것이 개인의 신용을 현실에 구현하고 돈의 본질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럼 돈에 얽매이는 사고방식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다. 이제부터 자세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1.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15년을 달려 마침내 우주에 도달하다. 2019년 5월 4일 이른 아침, 소형 관측 로켓 모모 3호가 홋카이도에서 발사되어 고도 100km의 우주 공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모모는 내가 출자한 우주벤처 기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로봇이다.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로봇이 우주까지 도달한 것은 일본 최초의 쾌거였다. 이날 나는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다. 많은 분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톱 뉴스로 다뤄졌다. 시바야마 마사이코 분부과학 대신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다. 모두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긴 여정이었다. 내가 우주사업에 뛰어든 것은 2004년부터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엔진을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좌절되면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지만 로켓 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는 거의 없다시피 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개발을 진행하던 중 2006년에 라이브 도어 사건이 터졌다. 당시 라이브 도어의 오너였던 나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도쿄 구치소에 구류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나는 로켓 개발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줄곧 이메일 매거진에 원고를 썼다. 수감 기간에는 수입이 빤했기 때문에 나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형태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의 우주 사업을 이어갔다. 나는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자금을 쏟아부었고 막대한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갔다. 출소 후에는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몸이 됐지만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출자한 것 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충당했다. 클라우드 펀딩, 타 기업으로부터의 융자, 보조금 신청 등 자금 조달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다. 앞뒤를 재고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은 계속되었다. 사실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의 재정은 꽤 오래전부터 내 수입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우주사업은 애초에 손절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위성 발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다. 현재 로켓 한 대를 발사하는 데는 수십억 엔이 든다.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가진다면 전 세계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해외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평범한 로켓 벤처도 시가총액이 1000억엔을 넘는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모모 3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도 주목도가 올라가 큰 투자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자금력만 있으면 계획 중인 궤도 투입기 제로는 머지않아 완성될 것이다. 제로가 가동되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는 로켓 사업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와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꿈이 아니다.
15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자금난에 부딪혔지만 결국 우주에 도달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은 넘어선 것이다. 앞으로 일본 내에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꿈을 꿈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멈추지 않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현실이 꿈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수한 인재와 자금, 인연이 모여 현실을 꿈 이상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초등학생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설날에 받는 세뱃돈을 우편 저축하라고 권장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강당에 우체국 직원이 찾아왔고 학생들은 세뱃돈이 든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줄을 서 저축했다. 나는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한 해에 한 번 받는 세뱃돈으로 오락실에도 가고 만화책도 사고 싶었다.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부모님, 아니 세상의 어른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열심히 저축해라 하고 말한다. 이 말이 옛날에는 어쨌든지 몰라도 지금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 목적이 분명한 저축은 괜찮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통장에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우편저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본에 전국적으로 보급됐다. 전쟁이 끝난 지금은 국채 상각을 위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어린 시절에 소중한 세뱃돈을 돌려받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저축은 은행의 채권을 사는 투자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저축은 예기치 못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정작 자기 인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저축을 하면 일상생활이 안심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축액만큼 채권자로서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안심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내 생각이 지나치게 극단적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저축이 미덕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은행에 맡긴 돈은 대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혜택은 일부의 대기업에 돌아간다. 그러나 서민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기업에 돌아간 혜택도 그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에 목을 매면 회사의 실적은 오르지 않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르는 것이다. 즉,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만다.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저축은 일절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 목돈을 쉬게 되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견을 넓히는데 다 썼다. 성향적으로 저축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통장에 갇혀 생명력을 잃는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살아 숨쉬는 돈을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은 확고하다. 쓸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서 얻는 귀중한 경험들은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내가 이제까지 번 돈을 착실히 저축했다면
일본의 40대 셀러리맨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저축보다 당시 매 순간의 만남, 흥분, 체험이 몇 배는 값지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그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에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되라.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 내가 바로 그 눈치 없는 바보다. 나는 지금까지 주위의 분위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해왔다. 언제나 누군가 할 사람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어 저요 라며 바로 행동에 옮겼다. 나는 23살에 창업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프로야구단 오사카 긴테스 버팔로스를 사들여 요미우리 자이언츠 천하였던 프로야구판을 뒤흔들고자 했다. 니폰 방송과 후지TV를 인수해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 후보로 출마해 자민당 총재가 돼야겠다고도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호리에몽은 왜 엉뚱한 짓만 하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불뚝 튀어나온 배에 엉뚱한 짓을 일삼는 도라에몽에 나를 빗대어 호리에몽이라고 부르며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은 짓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순수하게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것뿐이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은 보통 안 하는데 라며 후회한 적은 없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눈앞에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당장 직접 해본다. 돈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질릴 때까지 푹 빠져서 해본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 더 많다. 내 인생은 여태 해볼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없다. 주위에 프로젝트가 있다면 살펴보라. 잘 되는 프로젝트에는 의욕 넘치는 팀장을 중심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나 전문가가 많이 몰려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인재가 자연스럽게 몰린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리스크 때문에 멈칫거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손을 들어 무엇이든 하고 보는 사람의 시대가 왔다. 미칠 듯한 속도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바로 뛰어드는 실행력이 기술이나 지식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몸은 어른일지언정 행동 욕구는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 3살 배기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자주 흘리는 것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수시로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이다.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다치기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3살 배기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하고 싶은 일들 뿐이다. 그 결과를 가늠하느라 멈칫거리지 않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 순수한 호기심과 행동력이 흔히들 말하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만일 욕구를 억누르고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3살 배기 아이가 있다면 과연 사랑스럽겠는가?
일할 때건 놀 때건 항상 3살배기 아이처럼 행동하라. 스티브 잡스까지 갈 곳도 없다. 혁신가 대부분은 행동 욕구가 유아 수준이다. 그래서 대담한 계획도 거침없이 밀어붙여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 마력에 끌린 인재들이 항상 도움을 준다는 점은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만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고 싶은 일에 전력 질주하지 않고 리스크를 재고 따지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감각은 공포였다. 위기와 불안을 감지하는 촉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가장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의 냄새는 귀신처럼 맡는다는 뜻이다. 리스크 따위 내팽개치고 3살배기 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하고 싶은 일에 미쳐라. 그러면 그 순수한 에너지의 인재들이 자연스레 몰릴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전부이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막연한 안정이라는 허울에 매달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갈 것이다.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 이제는 일하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령 한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과 인도에서 낮밤을 이어 24시간 쉼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무실 없이 어디서든 자유로이 일하는 회사도 많아졌다. 업무 환경과 작업 방식이 과거와 전혀 딴판인 세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정규직이어야 안심이 된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시대에 맞게 직업관도 변해야 하는데 고리따분한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은 경제버블이 터진 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취업 빙하기를 겪으며 더욱 정규직에 목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엔 회사원이 돼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일평생의 생계를 책임져줬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모두 붕괴했다. 대기업일지라도 언제까지나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도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유튜브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다 좋다. 모르는 게 있다면 아낌없이 돈을 써서 새로 배우고 당장 시도하라.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당장 스타트업에 도전해도 좋다. 평범한 샐러리맨의 수가 줄어들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유능한 사람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열심히 일하면 평범한 샐러리맨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 아니, 벌어야만 한다. 보상이 그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하다면 누가 제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일구려 노력하겠는가? 더 큰 성과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 만사에 통용되는 자연 법칙이다. 당신이 같이 협업하거나 외주 작업을 맡길 사람을 고른다 치자. 당신 역시 최고의 파트너와 일하고 싶지 않겠는가? 잘 생각해보면 능력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이전의 사회 구조가 정말 이상한 형태였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몰리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조직에 기대하지 마라. 조직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 그 불안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라. 오늘날 샐러리맨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과 수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회사에 소속되었을 때 얻는 이점도 있다. 한 예로 동료들과의 결속력을 들 수 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사나 후임, 동료들은 일의 성과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전우이다. 기쁨을 공유하거나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직장에 있다는 것은 나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유명한 회사, 명망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더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결국은 회사의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해준다. 실수를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진다. 이처럼 조직의 이점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별달리 관심도 없는 동료를 단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도와야 할까?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 자기 희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직에 계속 머물다 보면 모두를 위한 자기 희생이 대의가 된다. 개인의 의지나 의견은 묵살돼 점차 자기 자신에게 무뎌지고 만다. 결속력과 전우애를 비롯한 수많은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환경에 찬성할 수 없다. 내가 없다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각자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을 대담하게 반복해 가야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